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철학에 대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현생학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다루나 싶은데 자료 보니까 오히려 본질을 파고드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요. 후설이 말하는 그 현상, 또 판단 중지, 에포케라고 하죠. 그리고 지향성 같은 거. 이런 핵심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후설의 독특한 관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밑줄 쫙 그어서 보내주신 부분들 그거 중심으로 한번 가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후설한테 현상이라는 건요. 우리가 보통 쓰는 의미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보통은 뭐 저기 산이 보인다거나 물이 언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 상태 이런 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후설은 그런 객관적인 대상 그 이전에요. 그걸 인식하는 주체, 다시 말해서 순수 의식 안에 나타나는 그 대상에 주목을 합니다. 즉, 당신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 속에 들어온 바로 그걸 현상이라고 부른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제 눈앞에 이 컵이요. 그냥 객관적으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의식 안에서 이게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건가요? 아, 자료에서도 그래서 이걸 지독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표현했던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세상이 그냥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의식을 통해서야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니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후설 현상학의 아주 중요하고 또 혁신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처럼 대상 자체의 객관적인 속성이 뭐냐 이걸 탐구하기 전에 그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 바로 당신의 그 순수 의식 자체를 먼저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겁니다. 후설은 이렇게 주체 의식의 작용을 아주 정밀하게 탐구해 들어가면 좀 역설적이지만 대상의 객관적인 본질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내 의식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파악해서 사물의 진짜 모습, 본질에 다가가려는 거군요. 아, 그래서 본질학이라고도 불리는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 순수 의식에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여기서 후설이 제안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에포케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멈춤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판단 중지라고 번역하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늘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선입견, 편견, 아니면 기존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들로부터 일단 좀 거리를 두려는 의식적인 노력이에요. 아, 그 보내주신 자료에 있던 뱀 예시, 그게 이 에포케 설명하는데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어두컴컴한 방에 책상 위에 뭐 길쭉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반사적으로 뱀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태도인데 네, 그렇죠. 근데 후설은 바로 그 순간에 잠깐 하고 멈추라는 거군요. 그게 진짜 뱀인지 아니면 뭐 그냥 허리띠일 수도 있고 밧줄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저건 뱀이다라는 그 즉각적인 판단 그걸 일단 보류해라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후설은 우리가 대상을 너무 쉽게 객관적으로 그냥 저기 있는 실제라고 믿어버리는 경향? 이걸 객관주의라고 부르면서 좀 경계했어요. 특히 그 당시 되게 팽배했던 과학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고요. 과학이 객관적 진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도 시대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 해석의 여지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후설은 대상의 진짜 본질은 어쩌면 실험이나 관찰만으로는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대상이 실제로 있냐 없냐 이런 판단은 괄호 안에 딱 묶어두고 이걸 현상학적 환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내 의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요, 교수님. 모든 판단을 다 멈추고 괄호 안에 넣어버리면 그럼 뭐가 남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 뭐 이런 회의주의나 허무주의로 가는 건 아닌가요? 저 이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후설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 대상의 존재나 속성에 대한 판단을 전부 멈춘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그 판단 중지를 하고 있는 나. 즉,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는 이 순수의식 자체의 존재는 결코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언뜻 보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걸 의심해도 생각하는 나는 확실하다 했던 거랑 좀 비슷해 보이죠. 아, 맞아요. 데카르트랑 비교하는 내용 자료에서도 그 차이점을 딱 짚어줬었죠. 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데카르트는 확실한 진리의 토대를 찾으려고 존재하는 모든 것, 뭐 신, 세계, 내 몸까지도 방법론적으로 의심하고 부정해버렸잖아요. 근데 후설의 에포케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에요.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냥 잠깐 멈추는 것,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목적도 외부 세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 모든 의심 속에서도 확실하게 남는 이 순수 의식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 의식의 구조가 어떤지 탐구하려는 데 있는 거죠. 이 흔들리지 않는 순수 의식이야말로 후설 현상학의 아르키메데스 점이라고 할까요? 확고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에포케를 통해서 일단 외부 대상에 대한 판단은 멈추고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순수 의식을 딱 확보했어요. 그럼 그 순수 의식은 이제 뭘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지향성, intentionality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저는 자료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 지향성은 후설 현상학의 또 다른 아주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의식은 그냥 텅 빈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지각 같은 모든 의식 활동은 늘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의식이 그냥 거울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외부 대상을 수동적으로 비추는 게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그 대상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붙잡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작용이라는 거예요. 식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저꽃을 보고 있다거나 나는 저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처럼 내 의식이 그 꽃을 향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의식이 대상을 향해서 막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래서 후솔의 그 유명한 구호, 사태 자체로 지록되는 사칸 세일스트.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겠군요. 모든 이론이나 선입견 다 치우고 의식에 직접 주어진 그 사태,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자. 이런 뜻으로요. 정확합니다. 의식이 이렇게 대상을 능동적으로 향하고 붙잡을 때 비로소 그 대상은 의식 안에서 의미 있는 현상으로 구성되는 거죠. 후설은 이 과정을 또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각으로 주어지는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있잖아요. 꽃의 빨간색이나 뭐 형태 같은 거. 이걸 진료라고 불렀어요. 이건 아직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재료 같은 거죠. 네, 진료. 그리고 이 진료에다가 의식이 능동적으로 형태랑 의미를 부여하는 그 작용, 즉 의식의 생각하는 활동 자체를 노에시스라고 하고요. 그 결과로 의식 속에 구성된 내용, 즉 생각된 대상을 노에마라고 불렀습니다. 노에시스 노에마.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노에시스, 의식작용이랑 노에마, 의식 내용 둘 다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통 철학처럼 주체랑 객체로 딱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와, 이게 용어는 조금 복잡하게 들리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떤 꽃을 볼 때 그 꽃의 노에마는 그냥 단순히 빨갛다, 잎이 5개다 이런 과학적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그 꽃을 선물 받았던 기억이라든지 그때 느꼈던 설렘 아니면 그 꽃 보니까 생각나는 좀 슬픈 추억 같은 거 이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미까지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과학이 객관성 때문에 일부러 걸러내는 그런 부분들을 현상학은 오히려 의식의 중요한 내용으로 딱 잡아내는 거군요. 네, 맞아요. 노에마는 객관적인 대상 그 자체가 아니고 의식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된 그 총체적인 경험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설명은 칸트 철학하고 비교해보면 또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여요. 당신이 보내주신 노트에도 칸트와의 비교가 있었죠. 네, 맞아요. 칸트도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우리의 어떤 인식 틀, 그 선험적 형식을 통해서만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주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칸트 역시 대상이 우리의 주관적인 형식, 뭐 시간, 공간, 범주 이런 걸 통해서 구성된다고 봤다는 점에서는 후설과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우리의 그 인식 틀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틀 너머에 있는 사물 자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대상은 영원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봤죠.
아, 물자체. 네. 반면에 후설은 좀 더 낙관적이었어요. 에포케와 지향성이라는 방법을 통하면 우리의 선입견이나 인식틀이라는 그 필터를 싹 걷어내고 말하자면 맨눈으로 대상의 본질과 직접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후설은 의식이 외부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반성, 역시 지향성의 중요한 한 형태라고 봤어요. 이걸 통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흥미롭네요. 칸트와의 차이점도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요. 자료에서 이런 서양 철학이 동양 사상, 특히 명나라 때 양명학하고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었는데요. 네, 아주 주목할 만한 비교죠. 왕양명이 집대성한 양명학도요. 진리나 이치라는 게 세상 사물 속에 객관적으로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자학처럼 외부 사물 하나하나를 막 탐구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갈고 닦는 성찰을 통해서 내 안에 양지, 즉 선천적인 도덕적 알 발현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죠. 아, 양지. 마음이 곧 이치다. 심증리라던가 마음 밖의 사물은 없다. 심외무물, 심외우물 같은 주장들은요. 후설이 말하는 의식과 대상에 분리될 수 없음, 또 주관적 체험의 중요성 이런 거랑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아, 맞아요. 그 자료에 인용된 유명한 일화가 딱 떠오르네요. 친구가 아니 세상에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면 저 깊은 산속 바위틈에서 저 혼자 피고 지는 꽃은 내 마음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이렇게 따지니까 왕영명이 대답했잖아요. 자네가 이 꽃을 보기 전에는 이 꽃하고 자네 마음은 다 고요 속에 잠겨 있었네. 즉. 근데 자네가 와서 이 꽃을 딱 보는 순간 이 꽃의 모습이랑 색깔이 일시에 확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 꽃이 자네 마음 밖에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지. 와, 이 대화가 후설이 말하는 의식이 대상을 지향함으로써 비로소 현상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이랑 정말 비슷하게 들렸어요. 그렇죠. 보는 주체의 의식작용이 대상이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통찰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세부적인 메커니즘 설명은 좀 달라요. 후설은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양명학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도덕적 알민 양지를 통해서 설명하니까요. 하지만 두 사상 모두 공통적으로 객관적인 과학적 세계관이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죠. 생활세계, 레벤스웰트. 즉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삶의 세계.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학만능주의 같은 걸 경계하고 인간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삶의 진짜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후설이 활동했던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은 과학이 최고다,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정말 강했던 시대였을 텐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간 주관의 중요성을 딱 외치고 내면으로 눈을 돌리자 이렇게 말한 건 정말 대단한 용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지독한 주관주의라는 표현도 나왔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주체의 의식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각자 자기 주관적인 세계 안에 갇혀버리는 거 아닌가? 뭐랄까 극단적인 상대주의나 독단주의, 내 의식만이 전부다, 이런 위험은 없을까요? 네, 정확히 그 문제점을 후설 자신도 후기로 가면서 아주 깊이 고민했습니다. 초기 현상학이 순수 의식과 개인의 체험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나한테 보이는 세상이랑 너한테 보이는 세상은 그냥 다를 뿐이지 공통된 진리 같은 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네네. 그래서 후설은 이런 주관주의의 함정을 넘어서려고 상호주관성, 인터서브젝티비티 또는 간주관성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이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각자가 다 고유한 의식과 체험 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타자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언어를 통해서 공통된 의미 세계를 만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객관적인 합의나 보편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세계에 딱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편성을 찾아가려는 노력이군요. 이게 없었다면 현상학은 정말 그냥 나만의 이야기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타자와의 관계, 또 공동체,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개별 주관성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의미와 객관성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걸 해명하려는 시도가 후슬 후기 사상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상호주관성 개념은 어쩌면 현상학이 단순한 주관주의 철학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열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후설의 현상학이라는 어쩌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철학의 세계를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길잡이 삼아서 함께 쭉 따라가 봤습니다. 세상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태도를 딱 멈추게 하는 에포케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향해 능동적으로 뻗어나가는 의식의 힘, 지향성을 배우고 또 칸트나 양명학 같은 다른 사상과의 흥미로운 비교점도 살펴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립된 주관을 넘어서 타인과 함께하는 상호주관성의 문제까지 따라가 봤네요. 결국 후설은 우리가 세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또 의미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후설의 메시지는 결국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냥 저 밖에 객관적으로 놓여있는 사물들의 집합,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바로 당신의 그 의식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당신에게 의미 있는 세계로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문제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부터 내리기 전에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의식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혹시 어떤 선입견이나 감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먼저 깊이 성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경험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라면요. 혹시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주의를 기울일지, 즉 우리의 지향성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관계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저희가 만날 때까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